자, 오늘은 historical perspective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퍼라고 생각하는 히블리 선생님 1968 페이퍼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우리 항상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del based는 조금 나왔지만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제목이 Universe Defined Syste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Domain of Task 만드는 이야기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관점이. 근데 이제 Construct Centered 된 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도 Model Based. 기술적인 거는 Digital Transformation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러닝 트랜지션 쪽 있죠. 이게 아니 평가공학이 러닝이랑 무슨 상관 있어? 이야기할 때 저는 거의 뿌리가 되는 페이퍼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화 교육 혹은 테스팅에서 러닝으로 넘어가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우고 해서 한번 보시죠. 자, Universe Defined Achievement Test가 뭐야? 미스 유니버스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보통 유니버시티, 유니버스 하면 미스 유니버스밖에 생각 안 나죠. 수준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Universe Defined 된 Achievement Testing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랜치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construct 된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behavioralism, 스키너 선생님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스키너 선생님이 이제 정립을 많이 하셨죠. 그쪽으로 보는 게 있고, 여기는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construct 위주로 멘탈 티어리 위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증주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아주 코그니티브 사이코로지컬하게 보는 계열이 있어요. 그 둘 다 멘탈 티어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실증주의다 보니까 막 계산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해야 된다 이런 이쪽이 이제 요거를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실증주의하고 그 generalizability theory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generalize theory 하려면 일단 뭘 계산을 해야 되고 점수도 뽑아야 되고 measurement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은 특정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behavioralism은 측정보다는 실험 쪽을 강조하고 stimulus response 나오는 거 hypothesis testing이지 막 measurement 모양에 이렇게 목매진 않는데, 저희가 교육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다 왜 저희가 이쪽 계열에서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는 measurement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받고 있어서 요 behavioralism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measurement 모형 그렇게 막 세세하게 점수 막 0.5 막 그런 거보다는 과제를 잘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뭔가 우리가 그 평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 모형을 잘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과제가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측정을 잘 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보시는 거고, 멘탈 티어리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construct based로 보시는 거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행동이고 관측한다고. 어차피 인지시험인데 머릿속에 있는 능력 시험인데 자꾸 행동만 관측한다고 되냐 이렇게 보니까 3가지가 팽팽하게 있는 거, 그리고 이쪽하고 generalizability랑 맞닿아 있는 거, measurement 모형을 강조하는 거, 태스크 모형을 강조하는 거,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읽어서 이해를 하시려면 그것들이 이런 류가 있구나. Are you again? 뭐 이런 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평가공학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게 다 통합된다라는 거야. 다 통합돼요. 근데 가장 좀 힘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평가공학에서는 이 점수 계산하는 거 있죠. 그쪽에서는 조금 힘을 떨어뜨려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도 돼. 목매지 않아도 돼. 점수 계산에. 메저먼트 모형에 막 너무 후달릴 필요 없어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왜냐면 과제를 많이 만들어서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학생의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점수의 차별을 내기 위해서 그 아예 그냥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시험이잖아요. 이 학생과 저 학생의 구분을 해내고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죠. 변별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수에 아주 그 미세한 게 중요한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는 뭐 좀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 막 너무 막 싸우지 말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이 실증주의가 퀀터테이티브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렇지 않고 해석학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현상학, 해석학 쪽으로 가면 우리가 퀄리테이티브랑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린 또 이거 가지고 싸우죠. 야, 네가 퀄이냐, 퀀이냐 이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나는 니랑 이야기 안 한다 그러고 막 뭐 스테탄 좀 그만해라 좀. 그 어차피 세상을 잘 알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또 이쪽 계열인 것 같고 막 이쪽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웃깁니다 아주.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자라는 거예요. 잘 알지 뭐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알 거냐 하는 관점인데 너무 치우치면요. 안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거 안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어차피 뭐 내가 파는 거니까. 보지 마시고. 그러면 행동주의는 뭘 어떻게 보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behavior로 define이 돼야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는 야, 어차피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떻게 뭐 관측 가능한 observe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해도 머릿속에서 굉장히 다른 게 있을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팽팽한데 과학 이쪽에서 보는 거는 그래요. 아니 네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게 행동이지 않냐. 관측 가능하지 않는 거를 자꾸 하면 비과학적이지 이 사람들아. 우리가 관측 가능해서 실험 가능한 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그것도 의견 타당은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두 개가 다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디지털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으로 관측 가능한 이런 평가도 만들어내고 유니버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굉장히 인지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게 통합적인 관점이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 아무튼 지식을 어떻게 표상하냐? 과제로 표상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 external representation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그 지식의 표상이라는 거, represent knowledge 이런 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뭐로 된다고요? behavior. 행동. 움직이는 거. 그걸로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example을 드십니다. 아니, 도대체 읽기를 가르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읽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행동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읽기를 이 티칭을 한다라는 게 티칭 리딩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쭉 적어보는 거예요. 레를 하고 읽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주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rephrase sentence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written instruction에 따라가지고 describe situation을 한번 해보고 읽은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읽은 거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번 react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읽는다라고 하는 문식, 문해 뭐, 예, 뭐 요즘 문이 뭐 대박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읽는다라는 게 이쪽에서 관점 스키너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있죠. 뭘 찾아라, 찾을 수 있냐, 나 rephrase sentence 할 수 있냐, instruction을 읽고 이해를 했냐, 예를 들어서 그 텍스트에 나오는 그 situation을 뭐 describe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네가 어떤 식으로 react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behavior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문항들을 쭉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과제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뭘 리딩을 티칭한다라는 게 뭐 맥센스 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다 스페시파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Setting up specific items in repertory. 하나가 아니라 레파토리 있죠. 우리 보면 레파토리 어디서 씁니까? 우리 가요방 노래방 가면 레파토리 나오잖아. 제가 맨날 하는 거 있다. 처음에 이거 부르고 뭐 김민종의 뭐 불렀다가 그다음에 이범수로 넘어가고 맨날 저 노래방 데리고 가면 하는 레파토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냐면 그 행동에 쭉 1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읽는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르치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티칭 위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쫙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쪽으로 바라보. 그다음에 그 과제라는 것은 그럼 과제라는 것을 그 친구가 할 수 있냐 없냐로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봅시다. 과제를 줬어요. 아주 쪼갰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은 과제를 한 친구와 하지 못하는 친구 혹은 과제를 하는 행동과 하지 못하는 행동을 줬을 때 구분하는 것으로 discrimination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과제를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멀티플 초이스가 나오는 왜 시험이 그따위로 이루어져 있을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실험 설계로 보시면 멀티플 초이스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아이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까 그러니까 distractor랑 answer를 discrimination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로 다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왜 80%나 90%가 다 멀티플 초이스일까? 뭐 오토매틱 스코어링이 쉬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처음에 이게 능력을 그 사람이 지식이 있냐 없냐는 잘 들어보세요. 그것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골라내는 것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찍거나 못 골라내는 것들을 섞은 다음에 실험 설계로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찾아봐. 그 찾을 수 있을 때 찾는다는 얘기는 discrimination이에요. 거기서 봤을 때 딱 답과 오답을 구분해낼 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지문이라는 건 스티뮬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티뮬러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에서 답과 오답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개체가 지능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과학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실험 설계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 보면서 이거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과학적이지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행동과학도 그런 태스크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는 거게 됐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가 굉장히 그 힘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An organism, 어떤 개체가 이것을 discrimination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줬는데, 그쵸? 이게 어떤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그 개체는 식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티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측이 되고 과학적이 되고 얘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확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나옵니다. 내가 비둘기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쪼아라, 쪼우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이 됐을 때 해라, 이런 시그널이 돼서 하지 마라. 그리고 가르쳐 줬냐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것을 습득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과학적으로 하려면 이 discrimination이라는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 행동이 나오게끔, 그러면 비둘기 입장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쭉 이어진 게 소위 말하면 functional한 relationship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맥센스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쪽으로 돼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 일련의 classes of stimuli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이런 스티뮬러스를 줄 때는 어때요? 이런 행동이 나와야 돼. behavior 나와야 돼. behavior은 뭐라고요? 이것과 아닌 것 구분할 수 있어? 그것들이 쭉 그래야지 우리 과학적인 학습이 된다. 안 그러면 학습이 뭐가 학습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분들은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스퀘어랑 트라이앵글이랑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는. 뭐 모이를 주든 전기를 뭐 하든 채찍을 때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 때 너 이거 트라이앵글 찍어. 그럼 찍으면 뭐죠? 삼각형 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을 하면 밥을 주고, 사각형을 찾아. 사각형을 찾으면 밥을 주거나 못 찾으면 전기 충격을 주든지 해서 머릿속에 그걸 구분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예 학습이 끝났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쪽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비헤이비어럴한 오브젝티브를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 스티뮬러스랑 리스폰스를 전부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야 그게 define 하는 게 ambiguous classes of appropriate stimulus response라는 거예요. 너무 적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지만 실제로 학습이 됐냐 안 됐냐 우리가 검증도 할 수 있지만 이거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어느 정도 레벨 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비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비둘기냐고. 비둘기 정도의 학습으로 끝나냐고. 사람의 학습이라는 게. 예? 뭐 이거 주면 전기 충격하면 뭐 하고 뭐 먹을 거 주면 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아주 그 원초적인 수준, 동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도 동물이지만 그 정도로 학습이 끝나더라는 거, 끝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사람이 학습을 한다는 건 다른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한계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죠. 이쪽이 사실은. 그래서 그 행동주의는 이제 외면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는 그래서 기계들이나 그러면 쥐나 그쪽 가서 학습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단점은 뭡니까? 그 많은 과제를 그 많은 태스크들을 다 define 해 가지고 전체 집합을 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universe of task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가 끝납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실증주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실증주의는 generalizability theory 이쪽 크롬박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쪽 관점입니다. 여기는 measurement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면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스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토탈 스코어, 아이템 스코어, 분석을 해라. between item variability, 이런 거. 그렇게 시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쪽을 보시는 건데, 거기는 여기도 보면 assumption이 뭐냐 하면, 자, domain of item이 있어야지 이거 일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a sample of large well-defined domain item에서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쪽 보는 사람들도. 여기는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고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은 G-theory에서 generalizability 시험이라는 것은 parallel test라는 게 존재해서 그것을 여러 번 쳤을 때 long run average가 true score로 간다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classical test theory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domain of item이 필요하고 도메인이 뭡니까? 전체 집합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random sample로 parallel test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repeated measure를 해야 돼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domain of item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parallel test를 random sample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arallel test로 repeated measure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assumption이 있어야지 이게 구동이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assumption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domain of item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behaviorism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domain of task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비슷한 거예요. domain of item이나 domain of task 일단 있어야 돼요. behaviorism은 그거를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니까 domain of task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G-theory의 또 단점은 뭡니까? 그 속에서 내가 뭘 뽑는데 이게 패러렐한 테스트가 돼야 돼요. 패러렐한 테스트가 돼야지 이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롱런 에버리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패러렐 테스트 가지고 repeated measure를 해야 돼요. 여러 번 측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평가할 때 첫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가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랑 싸우기 게임이에요. 학습은 메모리를 하게 하는 게임이고 평가는 자꾸 평가를 외워버리면 기억 시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평가에 대한 기억 시험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repeated sampling parallel test 이게 굉장히 있어야지 지금 G-theory가 됐든 뭐가 됐든 구동을 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시험 유출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가 뭐 클래시컬 테스트 theory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냥 그 문항을 시험이라고 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항을 한 개의 조그만 시험이라고 보자. 그래서 인터널 컨시스턴시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reliability, true reliability 못 구합니다. 왜?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쳐야 되는 패러렐 테스트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 문항을 시험인 것처럼 하는 internal consistency에 머물러 있습니다. domain of observation은 너무 다양해요. 그 트레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뭘 관측해야 되는 건 굉장히 너무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ambiguous해서 안 돼요. 이거 케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트레이스에서 이건 너무 domain of 뭡니까? observation 너무 막 방대하니까 ambiguous 하니까 일단 universe of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약간 그거에 굉장히 스트릭트 되어 있는 버전, 문제은행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요런 거를 뭐 이제 뭐 멀티플 초이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험 같은 거를 쫙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랜덤 샘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이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어디서 힘들다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건데? 라는 이슈예요. 문제은행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거기서 패러럴 폼 어떻게 랜덤 샘플링 할 거냐라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에서 리피티드 메저 해서 나온 결과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트루 스코어라는 게 make sense 하다니까. 트루 스코어, each item score의 합이 아니라고요. 그 시험의 internal consistency지. 근데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하는 거죠. 문제은행을 큰 걸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어프로치고, 그 문제은행은 만들어진 것의 합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생성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Generative Assessment 어프로치의 하나의 방향인 거고. 왜? 이게 힘드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Universe of Generalization을 문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 한계가 있는데 그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패러렐 폼이 되지 않겠냐. 이게 뽑아가지고 패러렐하게 하면 오토매틱 어셈블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은행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칼리브레이션도 다 돼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 이제 특정한 어떤 시험에 테스팅 에이전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in general하게 너무 expensive한 프로세스가 되고 그마저도 리타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서 하면, 그러면 이 시험 하나에 이 문항 모형에서 생성된 게 왔고 그쵸? 그러면 이제 시험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생성이 됐어요. 두 번째 시험에도 첫 번째 문항에서 온 거, 두 번째 문항 모형에서 온 거, 그래가지고 이 인스턴스랑 이 인스턴스와 이 인스턴스가 패러렐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이게 이제 패러렐 데피니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성된 게 패러렐하다라고 하면 패러렐 데피니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의 평균하고 이 시험의 평균하고 같냐? 뭐 예를 들어서 variance가 같냐? 에러가 같냐? 이제 그런 것들을 evaluate 하면서 이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패러렐하냐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막 하이 스테이크 테스트 할 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막 이게 정확하게 막 예를 들어서 아니고 이 시험의 평균하고 이 시험 평균은 같아지죠. 워낙에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에러가 하나도 없냐? 아니 칼리브레이션 해도 스탠다드 에러 있잖아. 칼리브레이션 했다 하더라도 시험 드리프팅도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엮어가지고 이게 도메인 오브 태스크를 잘 레프리젠트 하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코어 자체에 막 accuracy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도메인 레퍼런스 테스트는 이쪽을 선호하죠.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80%냐 90%냐 그게 중요한 거지. 스코어가 막 정확하게 갔냐 이 시험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메인 레퍼런스. 그래서 어디서 파워풀하냐면
pass fail 정도 해주는 데 있죠. 거기서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pass냐 fail이냐. 거긴 도메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도메인이 중. 근데 normed reference 하는 거 있죠. 0.75, 0.74 그게 해야 되는 데 있죠. 그거는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calibration 이런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어느 쪽에서 평가공학을 활용할 건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무튼 도메인 오브 태스크를 바라보는 G-theory는 도메인 오브 태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 그거 도메인 오브 태스크에서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비유적으로 사용하잖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만드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쪽은 도메인 오브 태스크에 가깝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테스트 어셈블리 하고 막 이러면 그 랜덤 굉장히 패럴렐 시험에 가깝죠. 근데 그거 뭐가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문제은행이 필요해요. 패럴렐 테스트를 여러 번 하려면, 생성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페이퍼 리뷰할 때 어떻습니까? 패럴렐 테스트 만드는 거 오토매틱 어셈블리 할 때 이그젬플도 있잖아요. 구글 뭐 솔버 써가지고 엑셀 솔버 써가지고 몇 번 했었잖아요. 그거 어때요? 어때요? 문항 사이즈가 많지 않은 패럴렐 테스트가 한 몇 개밖에 안 나와. 몇 개밖에 안 나와.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내가. 문항이 적으면. 패럴렐 하다는 게 얼마나 막 정확하게 난이도가 똑같은 거 이런 거 뽑으려면요. 안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옵티멀한 솔루션을 가지려면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만들 때 어때 만들어요? 야, 이거 랜덤 샘플이라 하자. 40개 만들어 놓고. 그날 만들었는데. 그때 앉아가지고 만드는데 랜덤 샘플이라고 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게 만들려면 뭐라고요? 문제은행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도메인 오브 태스크 자체의 데피니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냐? 그 굉장히 추상적인데 할 수 있는 모든 그거를 만든다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디파인 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교과 목표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넘어가는지 더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그걸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 모든 파서블한 케이스를. 불가능하지 않냐. 결국에는 behaviorism도 마찬가지예요. 그 behavior 있죠. class of stimulus 쫙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체 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체 집합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generalizability theory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랜덤 샘플이어야 되는데 스코어의 validity를 찾아내는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이슈는 뭐였어요? 두 군데 다 어떻게? 뭡니까? 양쪽 다 이슈는 뭡니까? 도메인 오브 테스트, 유니버스가 디파인된 어치먼트 테스트를 만드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아시겠어요? 비헤이비어럴리즘으로 보나 포지티비즘으로 보나 실증주의로 보나 행동주의로 보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기 수잔 쌤이 뭐라 그럽니까? 인지주의로 봐도 결국에는 생성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지주의로 봐도 그 부류가 세 개잖아요. 실증주의 하나, generalizability theory 하나, 행동주의 하나, 인지주의 하나. 다 생성자가 있어야지 이게 시험이 타당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신 거 있죠. University Finer 지금 오스본 선생님, 에벨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거 원래 뿌리는 히블리 선생님의 68년도 이야기하지만 오스본 선생님의 여기 아이템 샘플링이라는 게 뭔가 왜 도메인 오브 태스크가 진짜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스본 선생님의 1968년도를 해서 University Fine Achievement는 오스본 선생님의 68년도가 맞는 것 같아요. 히블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히블리 선생님도 이 페이퍼를
이야기하면서 Universe Defined Achievement Test는 이 사람한테 나왔는데, 아이디어는 나왔는데 그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이템 폼이라는 그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문학 모형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려면 문학 모형을 태스크를 잘 쪼개가지고 문학 모형, 이제 조그마한 서브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게 생성자로 만들어야 돼. 생성자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Universe Defined는 오스본 선생님, 에벨 선생님 그쪽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보려면 끝도 없다니까, 페이퍼가. 도대체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페이퍼 리뷰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여기 5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이 페이퍼를. 저는.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번이 아마 한글로 해서 이렇게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어디서 나온 거고, 왜 평가공학하고 어떻게 연결된 거고, 평가공학이 왜 타당함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생성자, Generative Assessment 모형이 왜 타당함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이제 그만하려고. 다음부터 비디오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은 럭키하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은행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셈블리 해서 는 알고리즘이 구동을 하려면, 그래서 이 두 개가 패러렐 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문제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칼리브레이션까지 다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스코어가 중요한 사람은 칼리브레이션 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문제고, 근데 그거보다는 전체 집합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30%면 된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80%를 맞았냐, 80%를 할 수 있냐, 50%를 할 수 있냐, 마스터리가 됐냐 안 됐냐는 뭡니까? 그건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약간 그 비헤이비어리즘 쪽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뭡니까? 이런 게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형 위주로 하게 되면 이 모형 문학 모형으로 엮어서 한 다음에 나온 것이 패러렐 테스트 제너레이터에 가깝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패러렐 테스트에서 이제 리피티드 매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많이 나오게끔 여기보다 이 게임이 좋냐, 이 게임이 좋냐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쪽 게임하고 이쪽 게임하고. 문제은행 만드는 비용도 있잖아. 칼리브레이션 하는 비용도 있잖아. 이쪽은 스코어고 이쪽은 뭡니까? 칼리브레이션보다는 그냥 전체 집합이 있은 거 30% 맞으면 얘는 마스터리 했다 그래서 패스 페일 테스트로 가는 거면 스코어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이 칼리브레이션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쪽 사람들은 그냥 전체 집합에서 70% 했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문항마다 칼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오른쪽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21세기의 평가는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쪽이 에듀케이셔널 매지먼트, 이게 왼쪽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지먼트 모형, 칼리브레이션 모형, 매지먼트 모형이 굉장히 스코어에 득세를 하는 거고, 오른쪽은 뭡니까?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학생들 순서를 매길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나 바깥에 가보면 뭐 위주로 해요? 도메인 어널리시스, 태스크 어널리시스 위주로 해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는 사실 약간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리가 있냐 없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학습도 사실은 학습으로 넘어가면요, 애가 이걸 마스터리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얘가 얘보다 잘하냐 못하냐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테스팅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얘가 얘보다 잘하냐 못하냐, 1등이가 2등이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격받잖아요. 러닝 쪽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얘보다 3등 4등 그거 뭐 정확한 게 뭐 중요해? 지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애가 마스터리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보면 이 도메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테스팅 투 러닝 트랜지션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쪽 도메인 오브 태스크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차라리 패러렐 테스트가 돼서 학생이 학습을 성장했는지를 계속 한 학생한테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마무시하게 많은 패러렐 테스트 생성자가 필요해요. 왜냐면 계속 쫓아가면서 추적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패러렐 테스트를 만들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뭐 기승전 평가공학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practical setting. 이제 러닝으로 넘어와요. 여기서 러닝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수학이나 corpsman story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corpse program, feather job course program. 여기 이제 youth 센터에 16살부터 22살까지 애들이 와가지고 work experience, basic education을 이렇게 받고 뭐 하는 데인가 봐요.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아들이 여 오니까 플레이스먼트 하고 하니까 애들의 목표는 뭡니까? 빨리 봐서 이 시험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끝내야지 빨리 집에도 가고 프로모션도 가고 잡도 받고 이러니까 애들 어떤 짓을 하냐면 이거 답이 뭐예요? 그래 놓고 답을 알려주고 나면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시험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좀 학습을 하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거 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치러. 왜? 외워가지고 그 답하고 빨리 외워가지고 그 시험을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시험 보고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그러면 얘가 커리큘럼을 마스터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우리가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능은 이 상황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점수 잘 받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펀더멘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답하고 못 답하고 듣자마자 좀 잊어버리고 다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면 그 시험 똑같이 시험 쳐서는 안 되는데 그럼 시험을 계속 패러하는 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숏텀 메모리 테스트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을 안 시켜도 뭐 유출시키면 나쁜 친구지 뭐 지가 그냥 와서 또 치겠다는데 이게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큐리티는 연결돼 있고 repeated measure, learning as repeated measure랑 연결돼 있고 제가 항상 하나의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이퍼 읽으라는 페이퍼 첫 페이부터 읽어가지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면 근데 안 주면 어때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프로텍트 테스트 하기 위해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답하고 안 알려주면 학습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테스팅 컴퍼니나 테스팅 쪽에서 굉장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습이 되든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알려줘야지 학습이 좀 되지. 근데 알려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고 나니까 어때요? 시험이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프로텍팅 테스트하고 프로모팅 러닝하고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상충될 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이해상충이 됐을 때 그게 문제점이잖아.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이 썰을 풀어나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해상충이라고. 대부분의 시험이 공격받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너 학습이 어디서 도움되는데? 어떻게든 도움되긴 되겠지. 2년 후에 policy maker가 보면서 바꿔가지고 근데 시험 치고 나서 안 주잖아요 우리. 뭐가 어떻게 틀렸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대부분의 하이스테이크 시험이나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안 줍니다.
스코어 리스폰스도 안 줘요. 어디 감히. 언간생심.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이게 너무 시험을 강조하면 전체적인 학습에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공부가 아니라 시험 준비만 하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중요해지면. 과도한 시험은 학습을 망칩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테스팅 컴퍼니 힘이 센 쪽이라고. 어디서 평가질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평가하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가만 보세요. 평가하는 사람이 세요. 평가하는 사람, 이게 파워 게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셜한 이슈로 넘어가는 거예요. 권위로 눌러버리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 이해상충을 해결을 해보자라고 나온 게임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잘 보세요. 아니 시험을 보호하려는 게 학습을 프로모팅하는 거랑 이해상충이 나니까 그것 좀 해결해 보자고 히블리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제너러티브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잘나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사람을 미워서 떠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읽어야 되는 페이퍼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 선생님이.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지. 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학습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못 주지 않냐. 그럼 학습을 위해서도 주고 시험도 살리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험도 살리고 시험도 타당하게 만들고 이것이 학습이 되게끔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하고 솔루션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평가공학 나왔다고. 여기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테스팅 투 러닝 트랜지션 하려고 평가공학 하는 거라고. 안 그러면 테스팅만 머물러 있잖아요. 러닝이 망가지잖아. 러닝이 망가지면 테스팅이 있을 이유가 뭔데? 아니 도대체 테스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애들한테 시험 팔아가지고 돈 벌라고? 그거 하려고 지금 그러면 산업 현장이고 학교에서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학문적으로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한 바닥짜리 이그젬플이에요. 테스팅 투 러닝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솔루션이라니까. 이게 문제점이 안 보이면 잘 들어보세요. 문제점이 안 보이면 솔루션을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페이퍼를 쓸 때 테스팅 투 러닝으로 쓸 때는 여기서 뽑아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구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가공학이라고 시작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그게 behavioralism으로 보면 domain of task면 거기서 시작을 하시고 parallel test면 시작을 하시고 testing to learning이면 거기서 시작을 하시고 다 어디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그래서 폼 같은 거를 만들자라는 쭉 정리해서 이렇게 쭉 쪼개가지고 해야 되는 태스크를 쫙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더하기, 빼기, 바로 이런 거 막 굉장히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할만하더라. 그러면 야 이제 더하기 빼기는 유니버스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놓고 여기 있죠. 샘플 아이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베이스 아이템. 기저문항이고 혹은 여기 폼에서 하나 나온 거가 되겠죠. 그죠? 혹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보편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13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겠네. 6이라는 게 바뀌겠네. 그리고 이 두 개가 뭡니까? 얘는 얘보다 커야 되겠네. 이런 predicate 변수끼리에 이 골뱅이 1, 골뱅이 2잖아. 골뱅이 1은 어떤 숫자고 골뱅이 2 숫자인데 골뱅이 1은 b보다 적어야 된다. 뭐 이런 룰을 가지고 이 보편자를 폼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general form이라고 불렀고 이게 item form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문항 모형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여기는 아날로그인데 이 룰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없어. 근데 룰을 잘 해놓은 것을 옛날에는 뭐예요? 문항 모형이라 그랬다. 유형, 멀티플 초이스 그 유형 말고. 그래서 요거 바꾸면 되겠네.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 유니버스, 뭐 메타버스, 뭐 이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고 이거는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 이 유니버스, 뭐 미스 유니버스랑 여기 유니버스는 다릅니다. 전체 집합, 보편자. 보편자랑 그 우주하고는 달라요. 유니버스니까 우주인 줄 알았지.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해보신 거예요. 쭉 해서 list of generation rule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computerized item 모형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form은 그냥 룰을 적어 놓은 거라고. principle.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feature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feature. 이 feature. 어떤 feature의 값. 두 개의 feature로 이루어져 있고 feature 그 안에 관계가 있잖아. 이건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 feature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예. 옛날에는 뭐였다고? 다 아날로그였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문항이고 이거를 가지고 템플릿이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문항 모형하고 템플릿하고 약간 다른데 홍용에서 쓰는 경우는 그게 이제 우리는 직접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이거를. 근데 전체 태스크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짜서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이 룰을 뭐라 부른다고요? 조그만 룰을 어떤 문항 모형에 대한 룰을 generating 룰을 뭐라고요? item form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그 item form은 뭡니까? 조그마한 샘플링 도메인이 되는 거죠. 조그마한 거. 그래 hypothetically equivalent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렇잖아요. hypothetically equivalent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isomorphism, 뭐 parallel test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문항들은 hypothetically equivalent 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겠냐. 요런 거 바꾼 거. 그 우리는 이제 surface feature 나오는 거고 뭐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게 쪼개 가지고 요거 요 정도 바꾸는 거는 psychometric characteristic이 interchangeable 하지 않겠냐. 그런데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 왜? 이게 13 빼기 6하고 뭐 7 빼기 6하고가 쉽지. 6 빼기 6은 13 빼기 6보다 쉽잖아요. 앉아 가지고 요 안에서 있는 variation이 그게 그 차이가 막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은 전체 집합을 만드는 게 집중하게 그 정도 variation은 결국에는 문항을 많이 엮은 이제 페이퍼 나중에 나와요. 토탈 스코어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그 정도 variation. 여기서 좀 쉽고 어렵고 해서 바이어스는 없어. 시험이 길어지면 바이어스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어스는 없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두 번째로 뭡니까? 에러는 많을 수 있지만 시험 길어지면 그 에러는 뭐 프리시즌은 또 괜찮아져. 그래서 이 전체 집합 만드는데 타당한 representation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둘 다. 어차피 어디서는 이제 패러렐 테스트는 필요하잖아. 뭐라고요? 자, 그러면 문항 모형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항 모형이 또 많이 모여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메인에 전부 다 모여졌다고 봅시다. 각 문항은 뭘 represent 하면 어떤 task를 represent 하는 거고. 문항 모형이 다 모여지는 걸 universe of domain of task라고 하자. 그럼 universe defined and achievement test가 되겠네. 그래놓고 생성시켜서 쓰자. 묶어가지고 이제 시험으로 만들어서 패러렐 테스트가 되죠. 그 패러렐 한지 안 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문학 모형은 유니버스 그 어떤 폼이라고 부르지 유니버스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폼들이 다 모인 거 태스크가 다 모인 것은 뭐라고 하죠? 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래서 어디션 유니버스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뭡니까? Family of Random Parallel Test 크롬박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Universal Item Form을 다 샘플링 하게 되면 Family of Random Parallel Test 거기서 100개 모형이 있다고 봐요. 그럼 한 모형마다 하나씩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시험 만들 수 있죠. 또 한 모형마다 하나씩 뽑아요. 우리 지금 테슬리 제너레이터 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그 여러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학 모형이 쫙 있는 데서 빵빵빵 뽑아내면 뭡니까? Universal Test Item Form이 되는 거죠. 그 랜덤 샘플링 플래너 randomly generate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폼에서 그 문학 모형을 randomly generate 하는 거고 원 아이템씩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뭡니까? 문학 모형 세트만 구성되고 나면 한 개씩 뽑으면 된다라는. 그러면 addition universe 하나 만들고 subtraction universe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시험 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산화 작업은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generate 하자 by hand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쭉쭉 해가지고 시험해서 컴퓨터로 근데 3개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핸드로 했잖아. 그러니까 매뉴얼 제너레이션이었던 게 이때는. 그래서 이제 기어 선생님 정도 되니까 이제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컴퓨터로 이제 제너레이트 하면 이게 수작업으로 제너레이트 하면 룰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예, 전산화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산화 작업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5개 캠프 잡 코스 캠프에 200명 정도 되는데 가가지고 이제 해본 거예요. 실제 3개 세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해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항 모형을 엮어서 문항 생성 안 한다 그랬지. 문항 아이템 생성된 문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항 모형 엮어서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1968년도잖아. 4,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그래서 다른 3개씩 만든 거예요. 시험의 유형마다. 근데 이제 어셈블리를 이렇게 한 거야. subtraction family를 했는데 빼기를 했는데 A, B, 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A, B, C 뭐 particular 해서 이제는 쭉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시험이 3개였잖아. 사람마다 어떤 3번의 repeated measure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3개 스코어의 correlatio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rrelation을 구하는 겁니다. intra-class correlation이라고 시험이 3개니까 그 parallel한 시험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3개의 correlation을 봐야지 일단. 그쵸? 근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아무튼 토탈 스코어의 correlation인데 이게 3개 가지고 correlation을 아무튼 제가 지금 계산을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를 본 거죠. 네. row가 사람이겠네. 컬럼은 그러니까 아무튼 투웨이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 이거 머릿속에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GT를 하시는 사람은 잘하겠는데 잘 보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인덱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시험의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구나.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 관점에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거의 뭐 저기 8 이상이고 대부분 그 저기 뭐냐 0.85가 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의 에비던스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충분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3개의 폼마다 그리고 모든 패밀리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consistent 패턴을 보이고 그죠? 하고 있다는. 근데 이거 할 때 어셈블 할 때 아이템을 셀렉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룰에 의해서 generate 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purely content analysis. 그러니까 그 content validity만 봤다라는 거예요. subject matter expert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문항 분석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막 뽑아내고 걸러내고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거 하지 않아도 purely subject matter expert가 content validity만 봐도 이게 굉장히 consistent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form A, form B, form C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relative stability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intra-class correlation으로 보는 거는 relative stability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absolute stability는 어떻게 보냐면 within person으로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3번 쳤잖아요. 그 3번 치고 나면 그 친구 스코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variability 잡을 수 있겠죠. 근데 3개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좀 약해. 이게 좀 약해. 예. 그래도 여기서 define 이제 선영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쓸 때 repeated parallel 한가 한번 보겠다 나중에 이제 parallel 쪽으로 논문을 계속 하거나 혹은 지금 이 논문에는 parallel을 보는 게 to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가지고 지금 구할 때 해 놓으면 나중에 패럴렐 테스트 논문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데이터 골라 IRB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됩니다. 페이퍼를 여러 개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 한 번 데이터 컬렉션.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나오는가를 stability는 absolute stability라고 하고 폼별로 얼마나 폼이 얼마나 intra-class correlation이 얼마나 뛰어난가는 relative stability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summative 할 때는 relative stability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 관점으로 볼 때는 normed reference. 근데 learning 쪽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게 그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보는 거니까 absolute stability가 좀 좋죠. 네, 필요하죠. 그래요. 보면 뭐 그리고 이제 이 assumption이 뭐냐면 within person variance가 independent하다는 classical test theory perspective.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평가가 여러 번 쳐보니까 에러가 있어요. 퍼펙트하진 않지. 잘 보세요. 에러가 있어요. 똑같은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내가 쳐보니까. 근데 그 variability가 어떻다고요? 높든 다른 애들의 variability가 그 variability는 across person으로 within person variability가 같다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에러랑 그다음에 선영쌤이 갖고 있는 에러가 여러 번 쳤던 에러가 같다라는 assumption인데 그거 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체크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폼마다 observed score랑 그다음에 한 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조금 16점 받는 애나 저기 3.4점 받는 애나 에라의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은데 intra-class correlation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within person error도 괜찮은데 만점이 20점이지만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시험을 잘 만든 것 같아. 이게 막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다 몰려가지고 다 맞았다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설계를 잘한 것 같아.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variability가 이렇게 쫙 퍼져야지 보여요. 우리 막 다 어려우면 다 맞춘다. 큰일 난다 진짜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데이터가 막 어메이징하게 디스트리뷰션이 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잘 나왔더라고. 그 약간 너무 프랙티컬 세팅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다이버스하게 나올 수 있냐 애들의 디스트리뷰션 할 정도로 잘 나왔어. 근데 문항 선정을 잘했겠지. 왜냐면 이게 테스팅 센터가 굉장히 오래 돌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지 이게 다이버시티가 나오겠는지 그 샘플을 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많은 것들 중에 샘플을 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ssumption을 보자. equal mean이냐 평균은 같냐. 시험에 평균은 같다고 볼 수 있냐. 같더라. 그 다음에 variance는 같더냐. 같더라. intracorrelation은 높다냐. 높더라. true score하고 error하고 independent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세 개의 폼들은 생성된 폼들은 패러렐 테스트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만들어서 했지만 많이 만들어도 그거는 패러렐 테스트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아규먼트는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걔가 받은 그 시험이 정확하게 난이도가 제가 받은 그 시험과 나 정확하게 우리 맨날 싸울 때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 그냥 unfair해요 막 이러면서 내 시험은 근데 이게 패러렐 테스트의 정의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렐 테스트는 그게 같게 하려면 후보정을 해줘야죠. 내가 받은 시험하고 어떤 애가 받은 시험하고 제가 받은 시험하고 정확하게 후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패러렐 테스트와 이건 다릅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패러렐 테스트 시험의 평균들이 같냐라는 이 시험하고 저 시험하고 저 시험하고 애들 많이 해보니까 그 시험의 토탈 성적의 평균이 같냐. 그때 펄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쵸? variability가 같냐. intra-class correlation이 높냐. 그 다음에 residual이 학생의 수준하고 에러가 homogeneous 하냐. 그러면 이 테스트들은 패럴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그거 하고 내가 받은 그 시험이 이 시험이 저 시험하고 정확하게 같냐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아니 뭐 아날로지컬하게 할 거 없네. 비유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패러렐 테스트에 근거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practical implication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패러렐 테스트예요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아까 했던 practical setting이죠. 시험도 살리고 학습도 살린다. 시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습을 저해한다는 거를 벗어날 수 있고 시험에 보면 학습도 살리면서도 왜냐면 답하고 알려주고 솔루션도 알려주고 이렇게 풀면 돼 하면서도 뭐라고요? 시험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게 practical implication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빨간 칠하고 있다. They can learn while testing test security. 아시겠죠? 둘 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둘 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학습도 살리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호한다는 거.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예요. 이게.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세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러닝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로 넘어가요. 대부분 학교과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뭔 이야기를 했냐면 그 폼들이 하는 역할이 폼을 그렇게 만들면 뭘 먼저 배우고 선행, 후행, 이 토폴로지컬한 관계로 엮을 수 있지 않냐. 폼 길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것을 진단의 한 캐리고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토탈 스코어를 봤잖아요. 이게 다 물어봐가지고 토탈 스코어를 봤는데 그 테스트 스코어하고 진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폼들이. 네가 여기서 테스트 스코어 이따위로 나오는 것은 여기가 안 돼가지고 이 스코어가 안 되는 거네. 이 추론을 엮어서 진단을 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솔루션 줬기 때문에 학습에 도와주는 걸로 맞췄으면 내가 이 페이퍼를 이 반열에 안 올렸다니까. 진짜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리피티드 매줘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진단의 뿌리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진단 모형 있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연결을 시키면 진단으로 활용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컴퓨터라이즈는 못 넘어가셨는데 제가 그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단 시험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댑티브로 만들어 가지고 그 폼으로 가라, 뭐 제너러티브 어댑티브 러닝 모양을 요 하나를 엮어 가지고 뭐 맵으로 가라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이라키라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헤테라키컬한 거예요. 헤테라키컬하게 나는 보는 거예요. 하이라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이그노스틱 캐리고리 어디가 지금 진단의 어떤 그 한 종류 클래스를 아이템 폼으로 operationally define 할 수 있지 않을까? 토탈 스코어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폼이. 그 폼이 여기가 안 되네. 이걸 해야 되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네. 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진단의 어떤 캐리고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요 하나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하잖아요. 요 하나는. 다른 거에 비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어크로스 폼. 예,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그냥 이 그림만 그려놓고 갔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hierarchical relationship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강의 선생님의 acquisition of knowledge라는 요 페이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잘 들어보세요. 이 히블리 선생님이 가네 선생님의 acquisition of knowledge에서 요런 형태로 학습은 이루어지고 psychological한 construct은 요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 만약 이쪽 뿌리를 파고 싶다 내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예. 히블리 쌤 어디서 봤을까? 하면 요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네 선생님. 한 번에 한번 리뷰를 하자. 근데 이게 너무 익스펜시브해지더라고. 참 이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서 이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봤더라. 지식이라는 게 뭔가 토탈 스코어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세부 요소들이 형성이 잘 돼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헤테라키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봐야지 knowledge acquisition이 제대로 보이는 거지. 토탈 스코어 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그거 토탈 스코어가 올라갔네 내려갔네는 마스터리가 어떻게 됐네 안 됐네는 잘 안 보인다는 거. 진단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스코어 80%인데 뭐 어쩌라고 쪼개서 봐야지.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왜 이게 안 됐는지 설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잖아. 그래서 80%라고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쪼갠 게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진단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막 중첩되니까 좀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이 구조에서 저는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보는데 하이라키가 아니고 이 구조의 맵 같은 데서 어디를 때리고 있는가로 표상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식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런 맵이 존재를 하고 그 맵에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어디쯤 가고 있을까로 지식은 표상된다라는 거예요. 토탈 스코어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표상되어야지 뭐라고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탈 스코어. 전체 스코어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타초카 선생님의 룰 스페이스 모형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 모형 다 나오잖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멀티 디멘셔널리티를 우리가 다루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뭐 IRT를 어디다 쓸 건데 그냥 토탈 스코어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러닝하고 붙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구조를
사이콜로지컬한 스트럭처를 분석을 해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지적으로 뭘 먼저 알아야 되고 뭘 어떻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르치고 하니까 인지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체계화돼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 인지를 분석해서 학습이 잘 되게끔 모형을 만들자라는, 그러면 이제 러닝 사이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그니티브 컨스트럭 어프로치랑 러닝 사이언스 어프로치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잘게 쪼개서 잘하려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폼이라는 개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구동을 하려니까 어때요?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럼 문항 폼이라는 게 있어야 되네. 모형화 시켜야 되네, 우리가. 생성자를 모형화 시켜야 되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학습 도와주려고 나왔다니까. 아니 숫자바 뜯는 게 무슨 학습하고 무슨 자꾸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거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고급스럽게 대처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 만들어진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뭐라고요? 그걸 전산화하고 좀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다 조직화시켜서 연결시키고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협력하고 전산 속에서 디지털 커뮤니티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선영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울 때 아이들이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페이퍼를 이제 어나운서스를 하나 더 쓰세요. 하나로 쭉 가냐? 애들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리니어는 한 패턴으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인데 꼭 그렇게 배운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애들이 그러면 폼끼리 리니어 폼으로 다 그렇게 되는 세팅 안 하고 아니야. 애들이 뭔가 폼마다 달라질 수도 있어. 다 리니어로 한 시퀀스 만든 것과 헤테로지니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아니면 왕창 전부 다 나눈 거 그 세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하고 폼하고 코릴레이션이 있냐, 인터랙션이 있냐 없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 뭐냐고요? 학습 패턴이 아들마다 다 똑같으면 폼마다 반응하는 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하고 아닌 것들하고 이제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는 테스트 스코어 sufficient for the diagnosis 한 거고, 그렇죠? homogeneous branched 비슷한 걸 했지만 나눠지는 걸로 한 거예요. 이게는 완전히 막 heterogeneous는 완전히 다른 것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은 이게 branched로 나눈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테스트 스코어가 이 assumption은 뭐냐면 테스트 스코어가 sufficient 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 스코어가 sufficient해요.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A, B, C, D 모든 애들이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토탈 스코어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호모지니어스 하는 경우는 뭡니까? 테스트 스코어가 다이그노시스에 부정하 그렇게는 안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해서 저기 뭐냐 그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스트럭처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스트럭처에 따라 사이콜로지컬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래서 요 중간 단계를 가서 해보니까 호모지니어스는 predominantly linear한 케이스만 본 거고 homogeneous branch는 뭡니까? 어떤 폼이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클래스를 represent 한다고 본 거고 여기는 헤테로지니어스 상관없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문학만이 다 따로 논다라고 본 거고 여기는 아니야. 폼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져 있어 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게 이기는지 한번 저기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폼하고 within item에서 이 아이템 폼하고 이쪽 뭐죠? 아이템 해당 폼에서 문항들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나온 거예요. 해당 폼에서 문항들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이템하고 하는 그 폼 안에서 사람이 아이템하고의 그 인터랙션도 굉장히 약하게 나온 거예요. 당연히 사람하고 폼은 굉장히 약하게 나왔고. 그러면 뭐가 대부분 먹냐 하면 variability를 사람의 능력치가 이만큼 먹어요. 사람의 능력치가 이만큼 먹어요. 그 다음에 문항의 아이템하고 폼하고의 관계가 요만큼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이렇게 호모지니어서 얘는 좀 크더라고. 시험을 또 MLM 이걸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퍼센티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아이템 폼은 variance 테스트 평균에 대해서는 폼은 굉장히 작은 variance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이 analysis result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의 평균에서는 평균값은 폼은 별로 컨트리뷰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이 변하는데 어떤 폼을 썼는가가 시험의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이게 패러렐 폼 자체를 못 쓰잖아요. 패러렐 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평균값에는 very small variance를 아이템 폼이 contribute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교한 거는 정확하게 같은 걸 원해요. 이 시험의 평균값하고 테스트의 평균하고 저 패러렐 테스트에 같으려면 후보전까지 해줘야 돼요. 후보전까지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애들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 할 때는 그런 거 하시고 지금 학습이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후보전까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폼끼리 유니폼리 호모지니어스 하진 않아. 어떤 폼은 이거는 그 다르더라고. 아이템 폼은 유니폼리 그 한 개의 문항이 이 문항의 variability하고 저 문항의 variability는 달라요. 어떤 문항은 좀 많이 호모지니어스하고 어떤 문항은 좀 덜 호모지니어스예요. 그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항은 좀 뭐 variability가 좀 크고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시험의 평균값에 대해서는 폼은 미친 영향이 거의 없더라. insignificant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얘네들이 최대한 문항을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쪼개서 만들 때는 문항 자체는 최대한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야 돼요. 문항 자체, 문항 모양 자체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늘려서 representative하게 만들고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좀 길어지는 이제 단점은 있지만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슈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호모지니어스한 문항 모형을 많이 만들 건가? 일반화시키게끔 많은 문항 모형을 만들 건가? 잘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문항 모형을 그 세트를 만들 건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한번 만들 때 question 1, 2, 3, 4, 5가 정결하게 세트로 만들어야지 다이버스한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치 문항은 뭡니까? 서피스 피어처만 최대한 바꿔서 난이도가 많이 안 바뀌게 만들어야 돼요. 태스크 모형은 전체적으로 많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양한 문항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해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헤테로지니어스 한 것도 안 좋고 완전히 호모지니어스 한 것도 안 좋아서 moderately branched 되어 있는 왜냐면 아이들마다 폼하고는 다르게 인터랙션 하니까 moderately branched 되어 있는 모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따로 국밥도 아니고 완전히 리니어도 아니고 애들마다 전략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수반 선생님의 이 페이퍼가 원뿔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University Defined Assessment는 히블리 선생님은 이제 그걸 implement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크롬박 선생님의 요거는 이제 Generalizability 1965는 맨날 우리 사이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뭡니까 그거 크롬박 알파 나오고 하는 페이퍼 이거잖아요. 수천 개 된 게 이게 사이코메트릭 페이퍼.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스키너 선생님의 티칭 머신 있죠. 스키너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가르칠 수 있는 머신도 나올 것이다. individualized learning. 예. 기계로 하는 거 있죠. 머신을 가지고 티칭하는 거. 이거 굉장히 미케니컬하게 바라보는 게 교육을. 그래도 여기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아날로그 머신이어서 찍으면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그렇게 가르쳐 보자라고 한 페이퍼예요. 예. 굉장히 애들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기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요즘에 디지털 머신이 나왔잖아요. 주고 바로 피드백 주고 하는 걸로 애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머신이었는데 요즘 기계적인 머신이에요. 몇 개 좀 뽑아봤고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걸로 거의 뿌리가 되는 페이퍼고 근데 러닝 트랜지션으로도 뿌리가 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보물 같은 페이퍼니까 잘 정리하셔서 페이퍼 쓰실 때 어디로 가든 간에 도메인 오브 태스크를 하든 제너럴라이지빌리티 쪽으로 패러렐 테스트 쪽으로 하든 둘 다 쓰이는 거고 러닝 쓰셔도 러닝 할 때도 이걸 쓰죠.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먹고 들어갑니다. 이쪽은 항상 사이테이션 되는 페이퍼예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페이퍼 이제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죠. 감사합니다.